같은 기사 다른 느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미디어 Y. 한 주간 쏟아진 이슈들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미디어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 끼고 하다 보니까 네, 더 오랜만에 됐습니다. 뵙는데 예. 아니 저널리즘을 강의하시고 또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시고 평론도 하시니까 예. 교수님은 뉴스 어떻게 챙겨 보십니까? 뉴스를 일단 뭐 다 보조 가능한 한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거의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나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보죠. 요즘 뭐 종이로 보는 사람 또 있긴 하겠죠. 종이가 물론. 약간 무색해지는데. 근데 뭐 저는 일단 기사를 볼 때는 물론 내용 파악을 위해서 정보 전달된 내용들을 보기도 하지만 기사가 쓰여진 배경이 뭘까 이런 부분을 좀 그 비판적 시점에서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어떤 관계 또 어떤 자세로 기사를 썼을까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그 기사의 내용을 100% 저는 신뢰하지 않거든요. 매체의 성격이나 또 그렇죠. 기자의 뭐 이런 것까지 다 두고 예, 예. 보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걸 감안해서 기사를 본다는 얘기죠. 네. 음. 교수님의 비평을 또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집단 행동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9천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조간신문들 어떻게 보도했는지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2월 23일자 서울신문 사설. 앞뒤 안 맞는 의사들 주장, 결국 밥그릇 때문인가. 2월 23일자 세계일보 사설. 가짜뉴스 난무에 의사들 막말까지 대체 왜 이러나. 이 의대 증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일단 규모 문제로 예.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주장이 중구난방입니다. 예. 의대 학장들은 2,85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예. 의사협회는 350명을 얘기하고 전공의들은 아예 한 명도 못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증원은 반대하는 상황.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이제 신문들도 이런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읽어주신 두 가지 신문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정부보다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적 내용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앞뒤 안 맞는 의사들의 주장, 또 가짜뉴스 나무의 의사들 막말까지 이 내용만 보면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의사 정원이 부족하다. 그건 네.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러면 정말 의대 학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늘렸을 경우에 교육 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 실습까지 가능하겠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접근해 봐야 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완해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언론이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론을 어느 정도로 호도해 가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는 본인이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주고 양쪽 의견을 함께 전달해줘야죠. 근데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숫자 차이 나는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양측이 다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같이 전달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판단은 누가 하느냐? 독자들이 하는 겁니다. 읽어보고 예. 아 그래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말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기사를 쓰게 되면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인의 논리에 반대되는 내용 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과 그다음에 취사 선택의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기사의 방향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독자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 정원을 늘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가 맞다고 하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양쪽 의견을 정확하게 잘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언론에 보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숫자에 있어서 조금 언론들이 체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 얘기해 주셨고 예.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지금 전공의들이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서 마련한 필수 의료 패키지, 그러니까 예. 필수 의료 지원책의 전면 백지화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명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전공의들이 이것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예. 이게 정말 밥그릇 때문인 걸까? 요거 아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뭐 의사분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맞냐 적냐는 적은 게 맞다고 봐요. 다만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지적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네. 의사 정원을 늘리면 그럼 지방으로 가느냐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도시에는 이미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방이나 아니면 좀 소규모 이런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부족하잖아요. 예. 뭐 소아과 오픈런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네. 부분에 반대한다면 그거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의사들을 많이 양성해냈을 때 그 의사들이 골고루 전국에 퍼져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의사들의 자유선택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맡겨버리면 그렇게 안 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의대를 만들 때 뭐 공공의대처럼 반드시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의 어떤 소득을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생활 환경을 어느 정도 보장해서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게 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필수 의료 지원책을 정부가 내놓은 게 그런 면에서는 소구력이 또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소구력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의사들은 일단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밖에 비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야지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의사들 특권 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관부가 뭐 반에서 20,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이런 망언 나왔고요. 예. 지금 복지부 차관의 딸이 고3이라서 의대 증원을 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돌았는데 이 가짜 뉴스와 막말 상황까지 이게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든 의사협회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강조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뭐 확인되지도 않고 또는 사실과 다르고 막말에 가까운 이런 얘기까지 막 퍼뜨리는 거잖아요. 네. 저는 선전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선동 활동이라고. 홍보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만 네. 선동 활동이라는 건 마치 나치 시대의 괴벨스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도 막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이러면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대체?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지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뇨?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반에서 20등 30등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의사 숫자를 늘리면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이것도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안 맞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막 퍼뜨리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본인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네, 상황이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 사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야의 공천 작업이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뭐 공천 논란이 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자 신문들 쭉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사설이 꽤 많았습니다. 제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월 23일자 한국일보 사설 감동 없는 국민의힘 공천 혁신은 뒷전인가. 2월 23일자 중앙일보 사설 국민의힘 현역 의원 돌려막기는 선거 구민에 대한 무례다. 2월 23일자 동아일보 사설 현역 돌려막고 위성정당 대표의 국장 물에 물탄 여 웰빙 공천.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공천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지역구 같은 경우는 4분의 3 이상을 확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컷오프된 현역 의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 네, 예. 총선 불출마는 이제 뭐 오늘 장제원 의원 말고도 몇 명이 좀 있긴 있었는데 예. 한국일보는 쇄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국민의힘 공천 상황과 신문들의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하면 돌려막기잖아요. 돌려막기라고 하면 현역 의원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뭐 제가 쫓아낸다는 표현에서 좀 과격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은요. 현역 의원들 교체가 높을수록 더 환영합니다. 네. 박수를 보내요. 예. 현역 의원들 특히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 제대로 일 못했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국회의원을 한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음은 없을 수 있죠. 왜? 네. 나가야 될 사람을 다른 지역에 보내주니까 그 자리로 가니까 어쨌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네. 당장은 경선하고 뭐 어떻게 되든 모르겠 또는 다른 자리로 가는 사람한테는 단수 공천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공천은 보장받았잖아요. 물론
민주당과 뭐 민주당의 다른 정당과 싸워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의 어떤 컷오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 어디다 꽂을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빼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빼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마치 카드 돌려막기하고 똑같아요. 근데요. 카드 돌려막기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뭔지 압니까? 더 이상 돌려막을 상태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파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요. 터지기 직전에 폭탄을 계속 안고 가는 거야. 뭐 최대한 늦게까지 터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나중에 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가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을 집어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을 자리가 이제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어렵죠. 거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계속 공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물갈이가 돼야 될 의원이 다른 지역으로 그렇죠. 가는. 그럼 물갈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개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국민의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사안 중에 혹시 이 예. 사안이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건지 29일에 있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쌍특검법 표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표 관리하느라 현역 의원의 컷오프를 늦추면서 이렇게 뭐 재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컷오프를 안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출석 의원의 이원의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출석한다고 하면 약 30석 정도 네. 그 정도의 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컷오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비판 여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당에 있는 분들도 네. 본인이 소속돼 있고 본인의 공천과 연관돼 있게 말은 못하지만 예.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통과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가 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러면 국민의 관점에서 표를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표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보시는 그래서 그걸 거고. 가둬놓는 거죠.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그래서 현역 의원 돌려막기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고 요 얘기도 해볼게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이제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국장급 당직자가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현역 의원이 아니라 당직자가 이례적으로 대표를 맡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험 있는 당직자가 운영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이렇게 하는지 이 말이 뭐 경험 있는 당직자가 당 운영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면 경험 있는 국회의원이 하면 더 잘하지 않겠어요? 물론 내가 비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이 말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당직자는 못하고 의원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뭐 그냥 좋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직자 할 수도 있죠. 물론 뭐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는요. 지난번 21대 위성정당도 현역 의원이었어요. 그랬죠.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원래 다른 정당이에요. 위성정당이라면 원래는 다른 정당인데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의석 번호를 줬는데 앞쪽으로 하려고. 근데 그걸 바꿔버렸어요. 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사람이 비례대표 당선이 됐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독자적으로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물론 네. 나중에 그렇게 안 됐지만 그런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그걸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천에 대한 비판이나 이제 걱정, 우려의 보도가 많았다가 오늘 또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네. 대한 비판 보도가 많아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사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올해 10주기입니다. 예. 그래서 KBS가 10주기 다큐를 제작해서 방영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예. 요거 관련 기사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2월 22일자 미디어 오늘 기사. 세월호 10주기 다큐 제작 멈춘 KBS. 유족 사장 면담도 불발. 2월 23일자 한국일보 사설. 총선 8일 후 세월호 방송도 영향 미친다며 제작 중단한 KBS. KBS가 이 다큐 방영 중단을 지시하면서 네. 얘기한 이유가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방송일은 총선 이후예요. 예, 8일 후. 아니 4월 KBS의 18일.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핑계예요, 핑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총선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총선이 끝나고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그 8일 이후에 방송이 돼요.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대체? 아니, 본부장이란 분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총 앞뒤로 30일인가요? 뭐 영향을 그런 얘기 미친대요.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영향을 아니 미친다고. 앞에 30일은 이해를 하겠어요. 앞에 30일은 그럴 수 있어. 끝났는데 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니 총선의 결과가 다 나왔는데 그 뒤에 30일 동안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과가 바뀌어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아니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총선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다른 이유가 있죠.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모든 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유가족분들은 아직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맨날 화해하고 대화하시고 직접 내려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부정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자가 18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핑계를 댄 게 30일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세월호가 무슨 정치적 쟁점이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큰 참사들이 이어졌고. 당연하죠. 그때 제대로 잘 마무리했다면 그 뒤에 참사들이 제대로 다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재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문제가 있던 것들을 잘 보완해서 대책을 잘 마련했다고 하면 추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난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그냥 위화만 넘어가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밝히는 걸 싫어해서 책임 있는 사람 책임자 처벌도 안 하고 이런 게 넘어가니까 문제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유족들이 KBS 직접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뭐 사장 면담은 요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월호 참사에 함께 아파하는 시민들이 정치적이냐. 그러니까 KBS가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전원구조 오보를 하기도 했죠.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KBS 그랬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저는요 KBS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법으로도 제정돼 있어요. 네. 방송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의 태도를 보세요. 갑자기 사과를 하지 않나. 그 전에 방송에 대해서. 그 사과에 대해서도 KBS 현직 기자가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왜 사과하냐고. 그때 제대로 잘 보도했는데 그게 오세훈 시장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자가 볼 때도 너무 처참한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한 걸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회사가 나서 가지고 물론 회사가 나서 한 건 아니고 9시 뉴스 앵커가 있지만 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죠 입장이 된 거죠. 그걸 어떻게 공개 사과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니 진실은 모르겠어요 뭔지.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에 대한 확실한 깨끗하게 마무리된 게 없는 상태에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 사과를 하는 거예요 대체. 마찬가지예요. 공영방송은 정치적 으로 어느 한쪽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권력은요. 언론의 비판의 제1 대상인 거예요. 그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인데 KBS가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고요. 정치 권력이 압박하면 그 압박에 굴복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방송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대체.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막는 이 본부장이라는 그 간부의 태도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태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측에서 지금 뭐 시사교양 PD들이 기수별로 다큐 방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측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생존자 기획만 다루지 말고 천안함 피격, 대구 지하철 참사, 시랜드 화재, 삼풍백화점 참사 그동안 있었던 다른 참사도 함께 다루도록 해라. 그러려면 제작 기간이 필요하니까 6월 이후에 방송하도록 한다. 자, 이거 100번 양보해서 이걸 받아들여 볼게요. 뭐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엔 천안함 피격, 뭐 대구 지하철 참사, 시랜드 화재, 삼풍백화점 참사. 사실은 이 얘기들은요 이미 몇 번 다뤘어요. 사실은 언론 이미 KBS에서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지만 그게 그래도 이게 문제라고 하면 저는 또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꼭 이거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현재 제작 과정이 거의 40% 정도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4월 18일 전까지는 맞춰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미 준비해서 제작을 그전 사장부터 준비해서 제작이 온 거니까 그럼 그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고 그 뒤에 또 하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천안함 피격이나 대구 지하철 참사나 시랜드 화재나 삼풍백화점 참사도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시점을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요 항상 방송국들은요 어느 특정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픈 추억,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4월에 사고가 난 거를 8월에 한다는 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번에 하고 또 그때 하면 그럼요.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미뤄서 같이 할 이유가 있나?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가 하면 이것도 짚어볼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한 MBC에 대해서 지금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 의결이 됐고 이제 전체 회의 거치면 아마 확정이 될 텐데 이거 답정너 심의 아니냐, 편파 심의 아니냐.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여권 추천 훨씬 인사들로만 많죠. 구성이 네, 돼 있어서 네, 이 맞아요. 부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요. 지난번에도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문가가 들었는데도 모르겠대요. 네.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아니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명이 안 나온 상태고 대통령도 직접 무슨 말씀하시는지 본인도 직접 얘기하지도 않아요. 네. 대통령실도 특별히 얘기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초기에 언론사가 테이블 입수해서 본인들이 찍은 테이블 분석해봐서 본인들이 판단할 때 바이든으로 들렸다 그래서 그렇게 자막을 달았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가로 열고 이제는 날리면도 같이 넣어줬어요. 그 날리면이 왜 들어갔습니까? 보도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날리면이었다. 그래서 같이 명기해줘요. 아휴. 그게 뭐가 문제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 하지 않은 말을 썼다거나 예컨대 아예 아무 말을 안 했는데 또는 영상이 없다거나 네. 이러면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 많은 저도 바이든으로 들리거든요. 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명확하게 어느 공인된 기관에서도 이게 날리면이다 바이든이다는 말을 증명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두 가지를 같이 병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초기에 그렇게 보도한 게 MBC만 보도했나요? 다른 언론도 MBC 많아요. 다른 언론도 많았죠. 근데요 징계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MBC만 중징계를 했어요. MBC만. 네. 이유가 뭐냐? 사과 방송 안 했대요. 어. 다른 언론사는 사과 방송했는데 MBC는 사과 방송 안 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한다. 언론사가요. 징계 안 받기 위해서 억지로 사과해야 됩니까? 물론 그분들이 억지로 했는지 자발적으로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요. 그분들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이유로 사과를 했는지. 근데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진실을 모른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단어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네. 언론사들이요. 이제 만약에 잘 안 들리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재판까지 받아보고 보도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그게 거죠. 뉴스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속보 있어서 요것도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오늘 긴급통신심의위원회를 소위원회를 열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긴급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결을 했어요. 이게 대선 후보 시절 아마 TV 연설 영상을 짜깁기 한 거라고 네,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고 네. 있다고 하더라도 네. 긴급 차단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왜 생기냐면요.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영상에다 분명히 썼어요. 이거는 짜집기로 만들어진 정확한 용어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거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영상과 음성이 만들어진 거다. 이걸 예. 표시를 했다니까요. 영상 위에다가. 근데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그게 전혀 설명이 없이 그냥 만들어진 영상을 유포했다면 그거는 네.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풍자성으로 예를 들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풍자도 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풍자적으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발언을 하는 걸 보여주거나 그림을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네. 뭐 예를 들면 그 열차처럼 그 그런 고등학생 것도 있었죠. 그런 열차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차단돼야 될 문제냐? 왜냐하면 거기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고 써놨으면 연기를 해놨는데 그렇죠. 그걸 명기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걸 보면서 이건 그냥 만들어진 거구나. 네. 짜집기 한 거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표시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긴급심의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것마저도 다 막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무슨 뭐 옛날에 왕조 시대도 아니고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근에 그 SBS도 김건희 여사의 여사라는 말 안 썼다고 그래서 또 징계가. 그래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모든 것 또 풍자적으로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것들도 다 징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요.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억압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미디어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